주변 경매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많이 하셨나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처음 2013년 8월 달에 이제 제가 기초반 수업을 들었어요. 경매 기초반.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반, 뭐 실전반, 고급 고수반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입찰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되게 투자를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처음부터 37번째까지 폐차를 했어요. 첫 낙찰을 38번째 만에 받은 정말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3년 8월에 시작했는데 첫 낙찰을 2014년 3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받았어요. 그냥 굉장히 포기할 만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그 38번 입찰 동안 제가 임장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38번째 첫 낙찰을 받고 2014년 3월 달에 4건을 낙찰받았어요. 매주 한 건씩. 그래서 4건을 동시에 낙찰을 받고 4건을 동시에 명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한 번에 4건을 동시에 낙찰받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경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 그거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걱정부터 들어요. 왜냐하면 해서 경매를 4건 낙찰받는 건 4건을 동시에 명도를 해야 되고요. 그쵸. 4건을 동시에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임대 맞춰야 4건을 되고. 동시에 수리를 해야 되고 4건을 동시에 임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리고 저는 뭐 컨설팅 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저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첫 낙찰 4건을 제 스스로 다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보통 성장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차원이 다른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4건을 동시에 하면서 그러니까 초보자에서 중수를 건너뛴 느낌? 그런 식의 경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도 주는데 앞쪽에 폐차를 했던 경험들도 네. 정말 도움이 많이 저한테는 됐을 것 되게 같아요. 큰 도움이었죠. 네. 네. 폐차를 했던 도움들이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폐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입찰가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혹시 그러면 경매를 지금은 아파트를 네. 경매로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최근 2, 3년 동안 안 했고 재개발 관련된 물건만 경매로 입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너무 높고 가장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여전히 높아요. 네, 여전히 높아가지고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크게 낙찰가율도 높은 데다가 지금 갭이 크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 한 전세를 놔야 되는데 매매가가 너무 오르면서 전세가가 그만큼 안 올라서 제가 투자할 때만큼 이렇게 싸게 낙찰받기도 어렵지만 싸게 낙찰받아도 투자금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여러 가지 투자를 좀 스펙트럼을 넓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 경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돈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경매이다 보니까 네.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빌라나 다가구로라도 좀 이렇게 경험하고 그쪽에서 좀 차익을 얻으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또 그런 분들께 또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특히 이제 경매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는 일단 제가 경매의 매력을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갭 투자 같은 거는 가서 그냥 사서 전세 끼면 되잖아요. 2년 후에 매도하면 되고. 근데 경매는 일단 첫 번째 권리 분석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입찰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명도를 한번 하는데 첫 번째 명도에서 막 너무 센 거주자를 만나면 질려버릴 것 같아요. 경매 투자 힘들어요. 안할것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거기서 감정 소모가 야, 나 이렇게 해서 돈 500, 1000만 원 벌려고 저 사람이랑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권리 분석이나 기타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책도 한두 권 반드시 읽어야 되고 기초반 수업 같은 거는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했듯이 임장을 많이 하면서 입찰을 해야지 임장 부분이 부족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가 산정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너무 높게 낙찰받거나 아니면 낙찰 못 받거나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이나 권리 분석 공부,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이제 끈기. 제가 38번째 포기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 37번 중에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입찰할 때 이제 조사를 갔을 때 어떤 문신,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건장한 아저씨가 남자들 그 트렁크라고 하잖아요. 사각 팬티만 네네. 입고 문을 열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나와서 제 멱살을 잡고 복도 끝까지 막 끌고 가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저는 초인종만 눌렀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얼마나 속상하셨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매일 초인종 누르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저한테 폭발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멱살 잡히고 나서 보통 분들은 경매를 포기하거나 나 무서워 집에 가서 쉴래라고 하는데 그쵸. 거기가 이제 정확히 7층이었어요. 네. 1층에 가니까 이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그 주스를 2병을 샀어요. 그 이유는 그 아저씨가 제 멱살을 잡고 복도에서 할 때 그 복도식이었는데 옆에 양쪽 옆에 집 그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왔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네,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옆집에 나왔던 부부가 기억이 나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주스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담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멱살 잡히고 가면 막 김포까지 간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얻고자 했던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식의 접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담력?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여러 책 가지가 읽어야 되고 필요하죠. 강의도 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임장 다니는 것까지는 보통 투자들이 비슷한데 네. 경매는 또 다른 게 있네요. 담력까지 필요할 줄은. 멱살 잡혀도 네. 주스를 사서 올라가라.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그것도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옆집을 가서 그쵸. 그런 이야기들 정보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보통 낙찰을 받고 임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임장 안 가시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된 아파트 투자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뭐 빌라 같은 거를 입찰할 때는 누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워낙 소액으로 접근하는데 빌라 정말 싼 빌라를 입찰할 때 뭐 누수나 아니면 채광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가 임대를 못 놓거나 매매가 안 되는 물건을 낙찰받아 버리거나 또는 낙찰받고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명도 성향을 파악했는데 이분이 너무 강적이야. 그러면 또 명도 이사 비용도 정말 센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좀 협조적인 사람은 조금 덜 주고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 되게 많이 경험했고. 그럼 또 명도가 쉬운 집과 명도가 어려운 집 있을 것 같아요. 네. 명도가 쉬운 집은 일단 여러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처음부터 공실인데, 그러니까 내가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갔는데 계속 빚독촉이 오잖아요. 이 경매가 넘어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놔두고 어차피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나가버려요. 그런 집은 뭐 일단은 그 프로세스도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내용이 기니까 공실인 집의 명도 프로세스는 뭐 사진 찍어 놓는다, 뭐 그 관리소 소장님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 놓고 그 물품은 뭐 필요한 물품은 뭐 보관을 6개월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린다, 뭐 이런 이제 제 책에 보면 있겠죠, 절차가 있어요. 공실 아파트. 근데 그거는 감정 소모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쉬운데 제가 이제 낙찰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좀 명도도 그만큼 많은 똑같은 숫자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었던 게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았던 게 제일 힘들었는데 연세가 좀 연세가 많으신 있는 분. 제가 이제 네. 방화동에 청솔 3단지라고 방화역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근데 거기 처음에 이제 임장 갔을 때 초인종 눌렀더니 할아버지 분이 들어오라고 무슨 일이냐. 근데 너무 감사했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여기 경매로 나온 건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내 소유인데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셨고 경매 나온 줄 몰라요. 3일 후에 입찰인데 월요일 날 자기 입찰이고 소유인데? 네, 저는 목요일 날 갔는데 그래서 이거 어르신 집이 맞으시냐? 아까 맞대요.
그래갖고 저는 다시 경매 정보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경매 진행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부 확인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고 와서 제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어르신한테 인사드리러 갔죠. 이사 협의하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제가 낙찰 그거를 법원 서류로 보여드렸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성이 특이하셨어요. 민자 민땡땡이었는데 채권자 소유자는 민땡땡이고 채권자도 민땡땡인데 이름이 달랐어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드님이 집 명의로 아버지 몰래 이제 그 고물상을 하셨는데 그 고물상이 구리, 철 이런 가격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하대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좋을 때는 되게 고물상도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떨어지면은 조금 안 좋은데 시세가 너무 좋을 때 자기 동생을 추가로 이제 고물상을 해주기 위해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2호점을 내주면서 아버지 집 담보로 했는데 고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형이랑 남동생이 둘 다 망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경매가 넘어가는데 아버지는 몰랐죠. 말을 안 했구나.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딱 갔더니 제가 이 민땡땡이 혹시 아드님이 맞대요. 그 아드님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더니 저희 예전에 집에 보면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 써놓는 책. 집 전화만 있을 때. 맞아요. 여기 이 영상을 듣는 20, 30대 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예. 40대 이상만 공감하는 건데 그 전화번호부 책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맞아요. 큰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버지한테는 더 깊은 얘기 하지 말라고. 만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월세로라도 살게 해드릴 테니까 자기 명도를 하고 월세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를 많이 해서 자기가 고물상은 망했지만 자기가 아는 선배 고물상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나한테 월세를 돈을 주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데 그쵸. 그 할머니가 되게 고우셨는데 두 분 다 8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나올 때 제 다리를 붙잡으시면서 나 절대 죽어도 이 집 못 나간다. 아이고야. 막 우시는 거예요. 아우.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는 이제 명도를 내가 조금 최대한 이분들 입장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월세도 하다가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가라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가라로 전세 계약서를 써서 그걸로 전세 보증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한테 줘서 반전세로 살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협조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전세 대출이 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 솔루션으로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아드님이랑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잔금을 치르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매달 이제 100만 원 이상씩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뭐 몇백만 원의 이자가 나갔겠죠. 근데 그 아드님이랑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를 이제 계속 아셨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고물상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어머니 아버님을 글로 모시고 명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만 보면 이제 잘못한 명도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게 제가 그 대출이자를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이제 내면서도 처음부터 낙찰을 싸게 받기도 했지만 그게 무피 투자를 마치면서 거의 플러스 피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수익이 1억 원 이상 난 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람도 느끼면서 경매의 어떤 애로사항, 인간적인 부분 그런 것도 느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있는데 명도하는 거는 되게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생할 때 그냥 뭐 약간 좀 주먹 쓰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는데 저는 조폭 그 사장이 있는 집도 낙찰 받아봤는데 구리에 있는 이름을 뭐뭐관 라이트 사장이었어요. 그 이제 조폭 두목이었는데 그 집을 낙찰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파트 그분들이 그 관리소 소장님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조폭 사장이고
굴이 무슨 한국관 사장이고 자기 아는 동료는 그 나이트 안에 매점도 내줘가지고 관리소 소장님이 글로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임장 과정에서. 근데 내가 쫄았죠. 아 이거 조폭 어떻게 명도래 조폭 두목인데. 근데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명도할 때 오히려 오. 그냥 뭐 네 하면서 너무 협조적으로 해주셔갖고 그 조폭 두목 그분은 얼굴도 안 보고 명도까지 다 하고 미나갈비도 본인이 다 내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입찰가에 넣었는데도 미나갈비도 다 내주시고 거기 있는 짐도 내가 폐기물 업체에서 하고 그 돈까지 내주셨어요. 본인 짐 폐기물 업체에 하는 비용까지 다 내주시고 오히려 그런 건 또 편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 있는 집이 더 이게 어려울 오히려 수 있네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 담담하게 해주셨지만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또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그거를 계속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애써야 대출이자는 되는 계속 거니까. 나가고 저는 협조해드리려는데 은행에서 계속 안 되고. 캔슬하고 또 주변에서도 야,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렇게 그런 얘기도 얘기도 할 것 많이 같아요. 들었고요. 예. 주변 동료들이나 이런 뭐, 분들이. 예, 근데 그 할머니의 그 저 다리를 잡고 웃었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건 못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성과를 많이 내고 예, 그게 또 집 가장 큰 자체로. 수익을 줬어요, 그 물건. 다행입니다. 네. 그 명도를 좀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명도는요, 이제 제가 명도는 진짜 명도로만 한 5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안 네, 돼. 짧게 안 돼, 얘기해서 안 돼.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야 움직여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비 얼마 줄게 나가라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공감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아 힘드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언제 이사 나갈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통 일단 앉아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길잖아. 했는데 그 스토리를 내 말을 안 듣고 하면서 그걸 한번 풀어내면서 이 분은 한번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야. 나한테 그 모든 걸 토해내고. 그러면 이사 나갈 땐 있으세요? 그때 이제 마음이 한번 풀어졌을 때, 솔직히 나갈 데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기간을 좀 넓게 주세요. 2가지예요. 그 명도 대상자, 거주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사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 유형이 있고, 나는 이사 비용 안 줘도 되니까 이사 기간을 넓게 달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분은 이사 기간을 원하는데 돈 준다고 하면 역효과가 나고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바로 나갈 사람인데 이사 기간으로 협상을 하면 또 명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먼저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경청하고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거를 드려야 이분들이 협조적으로 나가요. 네. 그래서 그게 명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명도도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네요. 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주는 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냐. 그렇죠. 제가 이제 2채 빌라를, 이거 짧은 얘기예요. 2채 빌라를 낙찰받은 것 중에 한 채가 광장동에 있는 저희 워커힐 호텔 앞에 있는 빌라를 제 실거주로 낙찰을 받았었어요. 혼자 살 때 이제 광장동에 아파트가 다 15억이 넘어가니까 저 혼자 15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총각 때 빌라를 낙찰받아서 올수리를 해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명도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처음에 갔을 때 문을 딱 열었는데 소주 냄새가 딱 봤더니 식당 하시는 사모님인데 소주가 한 20병 정도 방에 그리고 고양이랑 강아지가 한 4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좁은 빌라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악취랑 소주 냄새랑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할머니 눈빛도 그렇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원래는 임차인으로 알고 왔더니 사실은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거인 사실혼 관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 명의로 산 거예요. 근데 두 분이서 식당을 하시면서 같이 번 돈으로 그 집을 사서 8년을 사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할머니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죠. 이분의 예전 부인의 아들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할머니가 자기 아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할머니의 지분인
돈도 당연히 들어간 건데 이거를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경매로 넘겨버려서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 엄청 속상한 상황인 건 맞죠. 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강변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상가에서 그 식당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다가 한번 갔더니 아 그러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 이러는 이사비용으로. 거예요. 이사비로. 근데 저는 150만 원을 생각했는데 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원래 150 생각했는데 200만 원까지는 드리겠다 했더니 아 그러면 그 돈 아니면은 난 못 나간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식당 하시기 전에 점술인이셨대요. 근데 자기가 가는 산에서 내 이름 석자를 써놓고 기도를 하면 3일 안에 나를 죽이거나 크게 아프게 할 수 있대. 자기가 엄청 영험한 점술인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이거 돈 500, 1000만 원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야 되냐. 이 사람 3일 만에 날 죽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인형에다가 뭐 젓가락 꽂고 막 이런 거 막 상상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3일 후부터 내 몸이 아프려나? 막 생각을 했는데 그 명도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강적분을. 그분은 제가 방금을 하고 아침 6시에 계속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없으셔갖고 이제 오전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식당에 갔더니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 식당에서 혼자 서빙하고 음식하고 이거를 한 식당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서빙 도와주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명도 얘기하러 갔다가 갑자기 서빙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손님 다 빠지고 나니까 뭐 먹을래? 그래서 제가 제육볶음을 해달라고 했더니 어머, 해주시고 무슨 스토리 이제, 완전 무슨 영화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육볶음 비용을 현찰로 드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이틀 있다 또 갔더니 또 혼자 바쁘신 거야. 가자마자 서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가서 일을 했더니 이제 4일째 그날도 이제 아침에 반건무 퇴근하고 아 오늘도 한 2시간만 자고 와서 서빙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딱 잠들기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나 이사비 200만 원만 받을 거니까 더 이상 일하러 오지 말으라고. 그리고 언제 이사 나가겠다. 그 문자를 봤는데 폭풍 눈물이 진짜. 막 흘러나오는데 와 지금 이제 안 또 가도 막 된다. 지금 울컥하는데 이제 안 가도 된다부터 해서 그 할머니의 그 스토리 그 자체가 스토리 너무 할아버지로 안타까우니까. 인해서 막 그 아들을 막 그런 모든 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목숨을 포기하고 예 그럴 뻔했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어. 예, 그래서 웃으면서 명도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고 갔더니 거기서 식당 안 하시더라고요. 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랬던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거의 무슨 영화의 맞아요. 한 스토리 같아요. 드라마나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처럼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명도를 당연히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명도를 할 수도 있죠. 또 강제 집행을 할 네, 수도 강제 있잖아요.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20채 이상의 동안 강제 집행을 한 건도 안 했고, 강제 집행을 신청한 적은 있는데, 그 강제 집행 계고까지 가서, 계고하고 나서 2주에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거든요. 계고하고 강제 집행 전에 이사 나간 적은 있어요. 워낙 강적 할아버지를 한번 만난 적은 있는데,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 그거는 또 나중에. 네네네네. 그건 다 나중에 그것도 좀 스토리가 또 길 것 같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명도하기 어려웠던 집들이 맞아요. 좀 어르신들이 있거나 사시는 스토리가 경우가. 진한 데들 그런 데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입찰하셔라. 예. 일단 최대한 그래도 말씀 좀 상대 그런 분들을 좀 해주려고 제일 하시는 중요한 게 거는 되게 예, 좀 이해하고 보이시네요. 공감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에요. 아 많이 힘드셨죠? 아 이거 경매 넘어가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 최대한 거기서. 노력을 해보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강제 맞아요. 집행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좀 해서 원활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드리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런 그러면- 질문들이 또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돼요. 내용 증명 보내면서 이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되 투트랙으로 가야죠. 네. 계속 마음은 사되 내용 증명과 이거를 보내놔야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 가면서 강제 집행도 신청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 증명이라든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법원에 증명을 해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데 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면은 최종적으로는 근데 강제 집행을 되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나도 강제 집행 비용이 이사 비용 이상 들어가고 그분도 이사 비용 못 받고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강제 집행 계고 때 이사를 나가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투트랙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분은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경매만 좀 잘 피해가도 네. 좀 경매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보자가 좀 고를 수 있는 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보자는 이제 임장을 갔을 때 예전에 제가 첫 낙찰 받은 아파트가 일산의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복도식 아파트에 제가 이제 저희 멘토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을 확 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요? 아파트에 복도에 있는 창문을 그래서 왜 이러세요? 막 놀래가지고 저희 회원분들 같이 막 그랬더니 처음에 여기가 공실이고 이걸 다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파악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들렸는데 관리비도 계속 안 내고 있고 이제 공실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딱 열었는데 짐도 다 빠져 있고 특 올수리가 되어 있고 화이트 톤으로 뭐 옷가지랑 책 몇 가지만 있었어요. 여기는 공실이고요. 명도할 때는 공실할 때 이렇게 막 알려주신 거예요. 그 멘토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명도를 갔는데 직접 확인하거나 창문을 열고 아니면은 자료만 봐도 실제 뭐 공실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공실인 아파트를 첫 투자로 하면은 명도가 되게 부담인데 그 명도에 대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첫 투자에 공실인 물건, 명도를 안 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경매 투자의 첫 번째 투자로 좋은 물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그런 물건은 좀 경쟁률이 세지 않나요? 근데 맞아. 그거를 네. 뭐 관리비나 미납 관리비나 아니면 뭐 직접 확인하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다 모든 입찰자들이 그런 거를 공실인 거 확신하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오히려. 왜냐면 그냥 임장을 안 가고 내부 확인을 안 하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입찰 경쟁률이 살짝 높긴 하지만 그게 뭐 다른 물건보다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야겠네요. 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권리 분석만 조금 공부만 하면 일단 뭐 최우선 변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는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권리 분석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보통 제일 경매를 어려워하는 게 권리 분석 잘못하는 거, 명도 두 가지를 하시는데 솔직히 권리 분석은요. 권리 분석이 까다로운 물건은 시중에 경매 정보지에 나오는 물건 중에서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거 막 나는 승부욕이 있어서 이거는 막 분석해놓은 걸 말 거야. 그렇게 도전하지 마시고 왜냐면 나머지 95% 낙찰가율이 높을까 봐 네. 내가 될까 봐. 아니에요. 괜히 그런 리스크를 안지 말고 차라리 나머지 95% 권리관계 깨끗한 물건 중에서 입찰하시는 게 예, 좋아요. 그러면 특수물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쵸. 네, 그런 물건들을 초보자들이 하기는 어떨까요? 일단은 저도 특수물건을 투자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수물건 중에서도 초보자가 도전해볼 만한 특수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유치권은 이제 아직 이 단어를 모르시는 네네, 분들한테 설명해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았어.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 집에 유치권을 신청해서 이 낙찰자가 내 공사비까지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치권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물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 A라는 아파트도 갖고 있고 B라는 아파트도 갖고 있는데 이 B라는 아파트에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이 사람 소유의 A라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유치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에 유치권을 내면 이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를 못 받아야 그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법적 용어로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된다. 돼. 그 집에 네. 유치권자가 살고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오어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파악하기 어려워도 거기 살고 있냐 그쵸, 안 그거는 살고 파악 있냐는 가능하죠. 초인종 눌러보고 누군지 왜냐면 유치권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보면 되는데
제가 가양동에 있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우방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주소하고 네, 단지를 동호수 다 나옵니다. 네. 거기를 다 낙찰받았을 때 이제 가장 유치권 그런 물건, 그러니까 유치권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물건을 저희는 가장 유치권이라고 해요. 유치권이지만 유치권을 가장하고 있는 물건이다. 근데 그런 가장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은 유치권 그 경매정보지에 보면 이 물건은 뭐뭐시로부터 몇 년 며칠에 얼마 금액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경매정보지에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초보자일 때는 그런 물건은 그냥 패스. 왜? 골치 아프거든요. 유치권 들어가면. 근데 딱 봤을 때 서류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임장을 갔을 때 이게 가장 유치권, 그러니까 요건에 성립되지 않으면 이 유치권을 무시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하면 유치권 때문에 입찰할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서 입찰 경쟁률도 낮아지고 내가 나같이 이 가장 유치권이라는 파악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입찰자 수가 또 적어지고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도 수익이 큰 이 경쟁률이 낮고 내가 입찰가를 예를 들어서 3억 원 쓸 거를 2억 8천만 써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진입하기에 좋은 건 이제 가장 유치권 물건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특수 물건에서는 특수 가장 물건에서는, 유치권이 그래도 좀 더 수월하다. 그렇다면 지금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떤 걸 좀 먼저 하면 좋을까요? 처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책만 읽기에는 권리 분석이라는 영역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책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오프라인 좀 더 강의를 깊이 들으면서 있게 깊이 공부를 해야 있게 되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권리 분석이 안 되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지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임장을 충분히 하고 입찰을 해라. 그 임장 안에는 시세나 뭐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임장도 있지만 거주자의 성향, 명도의 난이도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내부를 보면서 수리 견적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게 다 입찰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입찰가 산정할 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이거를 입찰해서 낙찰받았고 나서의 프로세스까지 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요거를 전세로 놓을 건지 월세로 놓을 건지 아니면 내가 낙찰받아서 실거주로 들어갈 건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좋아서 입찰한다가 아니라 저는 모든 물건을 처음부터 이거는 전세, 이거는 실거주, 이거는 월세 그렇게 딱 나눠서 입찰을 했거든요. 내일 된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8천만 원 싸게 산 거죠. 이런 게 또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고급 정보예요.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소 1억은 있어야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가요? 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이거 고급 정보 또 막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막 주세요. 주시면 막 감사하죠. 받을게요.